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입니다. 기자민주입니다. 그제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 또 보유세 강화 이런 내용의 12.16 대책이 나왔었고요. 어제는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와의 현실화를 높이는 내용에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 12.17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연달아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참 드문 예죠. 또 내용도 일단 전반적인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세게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원래 나올 거다라고 한참 미리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작스럽다라는 반응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기대 밖이었던 그런 대책, 그것도 내용도 좀 기대보다는 더 셌었던, 예상보다는 더 셌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좀 어쩌면 좀 격렬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비싼 동네 중심으로요.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이 두 12.16 대책, 12.17 대책 주요 내용들 당연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들. 그다음에 시장의 현재 상황들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게 이제 지금 급등하고 있던 집값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잡힐지 얘기 당연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조금 더 하나 좀 깊게 좀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어제 나온 1217 대책 중에 이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내년에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롱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는 향후에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 좀 세 분의 부동산 패널 모시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도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김용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NH투자증권 김규정 위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포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어제 나왔던 1217 대책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형이 1년 새 33%,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그치,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마포의 또 다른 아파트도 1년 새 집값이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로 삼는 현실화율은 시세 9에서 15억 원은 70%, 15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최대 5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인 50% 늘고 다주택자인 경우 2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목돈이 나가니까 좀 목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입이 경제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좀 난감하죠. 정부는 또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55%,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선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예, 리포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만 어제 나온 12.17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에 가깝게 계속 높여나가겠다. 그런 로드맵을 내년에 내놓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제 나왔던 1217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 좀 더 타깃을 분명히 했고 또 대출 규제 더 조이고 그다음에 보유세, 그러니까 세금 부담 더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안 내놓으면은 안 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좀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대책들이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책 내용을 그래도 리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1217 대책부터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김규정 위원님께서 좀 핵심 내용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가격이 오른 만큼 충분히 내년도 이제 세금 등에 반영되는 2020년도 공시가격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최대 한 30억 수준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대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여가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9억 넘는 좀 비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5%까지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7년 동안 70%까지 단계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후속으로 21년부터 전체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단계별로 높이는 로드맵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한 게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년에 대해서는 그 올해 오른 거를 충분히 반영할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후년 이후부터 적용할 거는 내년에 발표를 장기적인 하겠다는 로드맵을 거죠. 만들어내겠다. 그 장기적인 로드맵 얘기도 참 좀 약간 이례적이고 그동안에 좀 많이 못 들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억에서 15억, 15억에서 30억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70, 75, 80%인데 그러면 아예 지금 그 얘기까지만 여쭤보죠.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68%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럼 그래서 내년에 9억 이상이 70%니까 한 1, 2%포인트 정도 네. 오르는 거네요? 좀 더 비싼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을 빨리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그렇죠. 그러겠네요. 공시가격 총액이 늘어나고 보유세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조금 수치를 위원님이 조금 말씀해 주시면 또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16 대책 이제 살펴볼게요. 이건 우리 김희만 소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대출 얘기, 대출 규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잠깐 얘기가 나서 세금 얘기인데 좀 나눠서 좀 요약을 해주시죠. 굉장히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고, 그렇죠. 두 번째 세금 규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인데 확대 적용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대출 규제가 조금 파격적입니다. 그렇게요. 저 얘기 많이 하대요. 시가 기준이고요. 기존에는 뭐 공시가격 기준이었는데 시가 기준으로 15억 초과되면 원천 봉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 봉쇄라는 거는 이제 100원도 안 준다는 얘기죠, 대출을. 그렇죠. 예. 정부 방침은 이제 15억 시가 15억 이상이 되면 예. 전혀 안 하겠다는 거고요. 예.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LTV 40%인데 그것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서 낮추고. 더 낮추겠다. 이래서 한마디로 대출 받아서 강남 마영성 집 사지 마라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던져준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세금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어제죠. 17 대책에서 이제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고 했지만 작년 9.13 대책에서 종합 세율을 올렸는데 이번에 또 세율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또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세부담 상한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 200%에서 30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예. 양도세도 또 이게 단기 보유 그러니까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40%였는데 그걸 예전처럼 다시 환원해서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은 40%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거래세도 강화시키고 보유세도 강화시키는 양면 전략인데 조금 이례적인 건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예. 6월까지 집을 팔게 되면 예. 이제 중과세 배제, 장특공제도 적용해주겠다는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10년이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출구 전략을 더 많이 열어줬으면 매물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질문을 따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결국은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준 건데 정말 집을 맞습니다. 내놓을지 여부는 그거는 좀 이따 좀 우리가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12.16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출 규제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 종부세 더 올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규제 대상 지역 더 늘렸다라는 거, 분양가 그 상한제 적용 대상 좀 늘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출구 전략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거 내 평가는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크게 12.16 대책은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 교수님한테 좀 첫 질문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두 분이 대략적인 내용들을 요약하셨고요. 일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신 부분을 조금 담아내시긴 하셨는데
혹시 이번 1216 대책, 1217 대책 중에서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눈에 띄는 어떤 내용이나 대목이 있으십니까? 평가는 나중에 저희가 하긴 하겠습니다만.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뭐 유연성을 부여한 건 없고요. 아, 공급 대책. 예.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그렇죠, 장치들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 그건 그 수요 위축 대책들이 과연 그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서민들을 위해서는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그렇다고 보세요? 9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융자를 기준대로 해준다. 뭐 그런 그 이상의 경우에 이제 고가 주택은 융자액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거 보고 이제 응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응축 가격화 시키는 그런 그 원인이 될 거고요. 응축 가격 얘기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품 가격 반대적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가격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내재 가치가 큰 그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조치가 될 거고요. 오히려 저가 주택은 함부로 그걸 샀다가는 나중에 거품 가격이 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 정책이 이게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기적인 그런 오로지 고가 주택만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저가 주택은 거기에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크게 배려하는 듯한 그러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 평가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얘기들 결국 이제 하나하나 좀 주요 항목별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을 먼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2.16 대책 나온 뒤에 특히 이제 앞서 우리 김의원 소장 잘 소개해 주셨던 대로 대출을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세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미스매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알아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지역들, 마용성이나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격렬한 반응. 이게 실수요자들인데 15억 이상 또 분명히 실수요자잖아요. 나 집 하나 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대출이 안 나오느냐? 그러면 돈을 다 주고 사라는 거냐? 굉장히 반사회적이다. 뭐 이런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 그러니까 9억 이하 지역들, 계약을 하더라도 뭐 최근에 한 7억 원, 6억 원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느긋한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용인이나 광교나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면서 고가 주택이 아닌 지역들은 오히려 우리가 풍선 효과 수혜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이례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 이게 더 오를지 잡힐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 8억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풍선 효과가 자기 동네로 와서 자기 집 9억으로 넘어가면 또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은 되지만 그거까지 생각 안 하고 혹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예, 은행들 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또 금융권에 계시니까 여쭤볼 질문이긴 한데 막 어제 막 대출 관련 막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요. 가계약한 분들 계약금 날리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중단되는 기준선이 지금 15억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가 정말 현재 시세 딱 15억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이렇게 된 걸 얘기를 하는 거 등등등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우리 김 의원님이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강화된 대출 규제 기준 시가라는 게 이제 9억, 초고가 15억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이 시가라는 걸 금융당국 답변으로는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일단은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국민은행 이쪽에서 나오는 시세는 지금 내가 어디 아파트가 집 살 때 얼마일 때 15억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매주 발표되고 있는 그 시세 알고 계신 그 정보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이제 실제 실행이나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 생긴다고 하면 가이드나 지침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의 답변은 이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공식화된 시세를 기준으로 시가 9억과 15억을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제 질문이 좀 나왔던 게 실제 계약 금액하고 시세가 다를 수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라는 질문들 나오셨는데 이게 방금 말씀 나눈 시세, 공인된 시세 기준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LTV를 더 낮출 것인가 뭐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계약 시점 등과 관련된 종전 대출 계속적인 진행 여부는 12, 16 대책 적용이 이제 17일부터니까요. 예, 어제부터요. 전일 16일까지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분양에 대한 이런 뭐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것들 그리고 미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신 개인 간의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은행에 이미 대출을 신청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이제 대출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세부적으로는 뭐 분양한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잔금은 입주할 때는 또 분양가보다 훨씬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시세의 시가가 사실 15억이나 9억을 넘어가면 또 새로운 규정에 따라가는 부분들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계약하거나 분양받은 주택의 시세 변동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세는 말씀하신 대로 KB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늘 다루니까요.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실제로 또 뭐 국민은행 같은 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가계약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가계약금 날리게 됐다라는 식의 제목을 달아서 나가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간단히 쓰시고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액수가 줄어들어서 개인 융통이 안 되시게 되면 계약을 포기하게 되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부 건넨 가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은 그러니까 사실은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식 계약이 아니면 이를테면은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12.16 대책 나온 다음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보유세 폭탄 얘기입니다. 강남이 40%, 강북은 30% 뛴다. 일단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한번 어느 정도가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12.16 대책 정도 되면은 그렇게 보유세가 폭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른다. 그 총액도 폭탄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까지 더 강화시키니까 그렇죠. 크게 오를 거고요. 거기다가 과세시가 표준액이 또 오르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 어제 12.11 대책까지 17대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그 해마다 오르는 데 대한 방어 장치가 있을 거예요.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상한선이요. 예. 그러니까 그 방어 장치만큼 오르겠지만 그래도 한 3년에 걸쳐서 크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30% 40%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겠죠. 연차적으로. 그건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래 공시지가라는 게 정부가 잘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보면은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들이 계속 탈법행위를 갖다가 방관하거나 묵인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제도예요. 그 얘기는 일단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 얘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시장 분위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론적인 얘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현실화를 해야 법에는 현실화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법에 현실화한 것을 그 관행적으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충격을 줄까 봐서 이제 서서히 올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당연히 현실화 시켜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폭탄 얘기도 좀 여쭤봤는데 혹시 폭탄이라는 표현은 자본이익에 대한 것에 비교했을 때는 폭탄이라는 표현이 좀 과장될 수는 있는데 그 크게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세금 뭐 몇백 몇천 오른다 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히 집을 살고 있는데 그 고가 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특히 그 소득이 없는 고령자 이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되겠죠. 부담이 될 수 되겠죠. 그러게요. 사실 폭탄이라는 말이 이제 워낙에 언론에서 많이 써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론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분들 그러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강남이나 마용성이어서 집값이 9억 원이 넘어서 비싼 집이 된 집 분들은 좀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좀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세금 얘기는 조금 더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게 예.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올랐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네. 그러면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못 버텨서 매물을 내놓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 올랐는데 집값이 5억 이상 올랐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집을 팔 마음이 생기겠냐?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좀 기분이 나빠도 세금은 내는데 내년 상황, 후내년 상황이 집값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에 따라서 그 부담 강도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사실 뭐 500만 원 내던 사람이 1000만 원 낸다고 해서 그 못 버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집값이 꺾이게 되면 보유세도 같이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2, 3년 후에 혹시라도 집값이 꺾였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한꺼번에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는 정부가 좀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지금 걱정하겠습니까? 매물 안 나와서 난리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김 소장님께서 봤을 때는 관건은 네. 집값이 계속 오를지 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정부가 사실 또 약간의 혜택을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제 부분을 좀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고액, 고령년 나이가 많은 분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좀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액신 얘기도 잠깐 아까 했는데 그 얘기까지 말씀마저 하시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물론 10년 이상 아까 처음에 양도세 부분이고요. 모두 발언하실 때는 조금 더 10년 이하로 낮춰줬으면 좋을 텐데 그 매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럼 10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매물이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하겠지만 정부 바람이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면 사실 10년이 아니라 뭐 3년이라든지 5년 정도에서 한시적이잖아요. 내년 6월까지라면 그 정도 기간을 줬으면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김 의원님도 좀 판단을 좀 듣고 싶네요. 매물 문제는 매물이 지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어쨌든 지금 보유세 문제, 규제 문제는 차치하고 보유세를 그리고 12.17 대책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보면 결국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데 근데 내놓겠느냐 이거는 집 가진 사람 마음이니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유추해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그 세금을 버틸 수 있는 임계치까지는 사실은 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매년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현금 비용이 버티지 못하는 수요자들이나 이제 시점이 생기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당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까 방금 말씀 나눈 그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해 주는 부분 때문에 혹시 이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제 처분을 조금 하시려는 물건들이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대를 해본다면 조금 물건이 주요 지역에서 넉넉히 나와서 거래 회전이 좀 숨통이 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주요 지역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전히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 이제 그런 매물이 나오더라도 좀 이런 물건이 다주택자들이 좀 처분을 하면서 시세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지역들이 아니라 기타 지역들에서 나오면은 효과가 덜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요. 만약에 나오더라도 서울에서 지금 웬만한 좀 신축형 아파트들은 사실 시세가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맞습니다.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일반 서민들이 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오는 평가들 좀 보니까 사실 10억 이상의 집을 내 집 마련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대략 한 9억 전후에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강남의 현금 부자들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때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김 교수님한테도 결국 정부가 원하는 매물이 좀 흘러나와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집값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이 정책 목표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얘기는 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그게 단기적,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500만 채의 주택을 우리나라에 공급을 했다 가정해봐요. 예. 그러면은 주택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폭락을 할 거고 또 주택값이 내려갈 거고.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 위주로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시적으로 시장에 막 내놓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늘어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떨어지고. 예, 가격도 약간은 영향을 받겠죠. 예. 공급이 늘어나니까.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주택이 계속 투기적 공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장기적으로는 부족하니까 값이 또 오르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건 장기 대책이라기보다도 정부가 발등에 불이 나니까 계속 너희들 빨리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빨리 내놔라 하는 대책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예,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다주택자에 대한 국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혐오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그 위화감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가름을 해가지고 한 3주택이랄지 뭐 그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로 안 보고 그 이상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걸 그 다주택자로 보고 하는 장치 같은 것은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생각은 사실은 2주택자 이상부터 다주택자잖아요. 청와대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들 한 채 빨고 다 팔으라는 거 보면은 2채 이상부터 무조건 다주택자로 정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김 교수님의 생각과 정부의 인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네요. 예, 근데 제가 말하는 3주택이라는 것은 뭐 고정된 건 아니고요. 네. 보통 2주택, 3주택은 필요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마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가족이 많아져 가지고 지방에 계신 부모들을 모셔야 되는 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생활에 필수적인 필요적인 그런 정도의 주택 수는 또 감안을 해줘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주택 하나를 세를 내놔 가지고 노후에 그걸 자기 노후 대책으로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11.6 대책에 대한 시장 영향, 시장 반응, 그다음에 다주택들이 정말 물건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11.6 대책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 거는 구멍 얘기가 나와서요. 김 소장님, 구멍 얘기를 좀 해보죠. 뭐냐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예외 조항으로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을 허용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급하게 틀어막대요. 그러면은 일단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길도 막히는 거죠. 그렇죠. 반환이라든지 생활자금은 이제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생활자금으로 쓸지 또 다른 데 투자할지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갭 투자에 통로가 될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또 대응책을 마련한 것 같고요. 원천 봉쇄를 시키겠다는 건데 좀 아이러니한 게 매물을 늘리겠다라고 출구 전략을 조금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대출도 꽁꽁 틀어막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과연 거래란 게 그렇잖아요. 매물을 내놓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고가 아파트를 누가 살까에 대해서 과연 거래가 제대로 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금에 대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고가 하더군요. 전세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풍선 효과인데요. 지금 P2P 대출은 그 주담대 예외이거든요. 주담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벌써 강남에서는 PB를 중심으로 P2P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갭 투자를 하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니 P2P 대출 부분 이렇게 구멍 나는 부분들은 결국은 또 메꾸는 쪽으로 어떻게 가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주택 특히 이제 좀 핵심 지역의 아파트 투자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우회적인 방법이든 틈새를 찾아서건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지금 일반 1, 2금융권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하신 P2P 대출이나 뭐 이런 우회적인 방법에서는 계속 사금융 같은 것들이 조성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사용하는 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것들이 아무래도 좀 관리가 이런 일반 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소홀하게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들이 혹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몰리게 될 경우에는 네. 사실 또 그런 데서도 문제나 부작용, 사고 같은 것들이 그럼요.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어서 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실제로 대출이나 투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할지. 것인가에 대한 마련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일단 대책 나온 거에 후속 가이드나 답변하기에도 조금 바쁜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돌아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들도 네. 이번 대책들을 좀 사실 너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들을 네. 하시면서 후속으로 나오는 이런 금융당국의 답변이나 네. 대출 지침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작업이 한동안은 좀 네. 필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큰 방향성에서 뭐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시켰다라는 거는 뭐 지금 사실 일관되게 계속 2년 반 동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그게 대다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 또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가지고 집을 사기 힘든 내 집 마련도 힘든 분들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금융 정책 대책도 좀 같이 좀 고려가 되고 검토가 돼서 좀 빠른 시간에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세 분의 말씀을 들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12.16 대책 가지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택거래 허가제다라는 사실상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타이트하게 좀 압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변호사가요.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조항 요걸 이제 대상으로 11.16 대책 핵심이죠. 요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정말 그 헌법에 위배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금융위에서는 버블에 대한 건전성 관리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자, 이 얘기가 정말 실질적으로 헌법 소원에서 이를테면은 뭐 위헌 여부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짧게 한 말씀씩 좀 판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함부로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아니, 힘들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예. 근데 일단은 경제의 자유, 헌법에도 이제 명시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서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그 평등이나 경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뭔가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의 어떤 그런 국민의 자유나 이런 재산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정도가 평등권이랄지 또는 그 경제상의 창의성이랄지 자유랄지 이걸 헌법에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예, 이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예. 위헌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싼 아파트를 산다는 것만으로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한다는 게 이제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동산의 공공이익에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하고 이제 맞다라고 보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민들을 중심으로는 고가 가지신 분들 보유세 올리고 대출 받고 이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맞아요. 사실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들이 실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좀 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법리적인 분석을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할 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어떤 국민 정서 부분 그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감안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뭐 사람이 이제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김의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말씀에 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예. 유엔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내가 대출 받아서 뭐 연봉 3억 되는 사람이 15억 아파트 못 산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의 목적 모두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정도 규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또 타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또 좀 따져봐야 될 게 과연 15억 초과 아파트를 공익 목적으로 규제해서 진짜 서민 주거 안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강남 규제에서 집값이 안정될 것 같았으면 벌써 안정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두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고 충분히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딱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갈만하네요. 12.17 대책, 어제 나온 대책이 이제 공시 가격의 현실화 이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시세와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가격인 공시 가격과 차이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략 앞서 김기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시세의 68%를 반영하고 있다. 현실화율이 그렇게 되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가 조금 넘습니다. 어제 나온 대책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은 그걸 55%까지 올리겠다라는 건데 55%라고 하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세의 55% 절반밖에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15억, 20억 하는 게 강남 사람들이 그렇게 집값을 끌어올린 거냐,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거에 대한 집값의 이런 상승분은 결국은 세금이 투여돼서 그쪽에 인프라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0%, 75%, 80% 가격대별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요. 내년에 정부가 그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걸 봐서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현실화율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00%까지 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못 가니 뭐 80%나 90%는 여기까지 가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일단 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80% 정도를 국토부에서는 보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법에 위반된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보면은 감정 평가는 그 시장 가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가치, 시가. 네. 그 시가를 말하는 거죠. 예. 그 시가하고 시세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아요. 아, 같은 거. 말하자면 거래되는 가격. 그걸로 평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됐고 본래 이 89년도에 그 지가공시법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이게 주택도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가공시법을 만들 때 여러 단체에서 공공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막 다 틀리란 말이에요. 틀리니까 혼동이 국민들한테 오니까 시가를 반영하는 걸로 하나 통일하자 해가지고 치고 나온 게 토지공개념 떠들면서 치고 나온 게 이제 이 제도거든요. 이 제도인데 그것을 처음 반영할 때는 시가에 근접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럼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 시세 반영률이? 시세 반영률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해도 상당히 근접했어요. 지금 한 80%는 되는 지역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오히려 점점 보수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그 행태는 똑같은 온 거죠. 법은 그대로 시가를 반영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에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 발언을 하지 말고 항상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지 80%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에 어긋나는 발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이 시가를 반영하는 이 제도로 바뀌었을 때는 대략 시세 한 80% 정도 이상이 적용됐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만약 10,000원에 되면 10,000원으로 공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시세가 15억이면 공시가도 15억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럼 100% 적용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시 가격은 시장 가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게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충격을 완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영률을 조금씩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올린다든지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있는데 그래도 이 법에 나온 취지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어디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땅값이나 그 집값을 시가로 여기고서 모든 경제 이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 지표를 갖다가 정부가 계속 지표 구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관해 온 것은 정부 잘못이죠. 그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니 공시 비율이 이런 것들인 거죠? 공정시장 가치는 또 거기에서 그 세액을 부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려한 그런 가감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장치라고 봐야죠. 그러게요. 그렇게 고려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누더기가 된 거네요.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저도 한참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정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사회와 처음 좀 더 법을 만들 때의 정신으로 예, 가는 거죠. 가겠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그게 대략 한 80% 정부는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적정한 선인 건지.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투자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 쪽으로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뭐 이게 투자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실 저도 현실화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차이가 벌어졌고요. 왜곡도 심한데 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80%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빨리 갈지는 모르겠지만 80% 정도는 적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거든요. 30억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사실 80%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빠른 게 속도가. 빠르고 왜 문제가 되냐면 평균이란 게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반평균이 80이라고 해도 60점짜리도 있고 95점, 100점 맞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100%에 근접하게 맞춰버리면 내가 가진 시세, 자산 가치에 비해서 오히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사실 100%까지 근접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80%가 거의 현실적인 100%에 근접하는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동의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속도도 빠르고 공시가격을 올리면 다른 거라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세율도 엄청나게 올리고 다른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율을 너무 많이 올렸고요. 작년에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올리고 종부세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종부세율을 너무 많이 올리고 공시가격 올리게 되면 재산세 부담도 또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두 다 올리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낮았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값이 20억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비율이라도 더 높고 누진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많이 내고 있었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너가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세금을 투입해서 좋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보유세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이해는 다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견이 이제 없죠. 그거기는 한데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금을 매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이제 계산 방법 이런 거상에서 보완을 하다 보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누더기가 된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어렵고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 비율 환산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계산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공시가격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사 논란 같은 거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조사 방식이나 이제 공표 방식 같은 것들 그리고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 시세를 반영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문제들 같은 건 상당히 좀 불평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하는 방법에서도 비싼 아파트는 또 먼저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린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평등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개선이나 이제 정상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이 누더기가 돼 있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는 지금 법상으로는 정확하게 시세를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 모든 부동산의 공평하게 공시가격은 그렇게 정확하게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하고 대신 그거를 이제 세금이나 건보료 같은 걸 내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의 부담에 맞춰서 정확하게 세금을 어느 정도 그 공시가격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내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로드맵을 짜는 게 오히려. 확실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공시가격도 다 평등하게 이제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일단 형평성 논란, 깜깜이 논란 이런 것들에서 다 이제 그런 걸 자유로울 수 있는 다 거군요. 단계별로 조정을 하면서 가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일단 이제 정부의 대응 방침은 기존의 이제 상황들을 유지하면서 고가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또 먼저 공시가격을 더 현실화하는 방안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제도가 심플해지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줄어들죠.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 제도의 이면에 있다라는 분석들도 또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 교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법대로 하면 되게 지금 김 의원도 말씀하시고 김민환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법대로 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굉장히 좀 형평성이 약간 잡스러운 소리들이 별로 안 날 게
지금 법대로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정부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토지 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가격을 하나 지표로 해가지고 국토계획을 짠다든지 예. 토지 이용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요. 이게 단순히 뭐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 이용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도 가격은 네. 현실화 맞는 말씀입니다. 시세로 해야 됩니다. 제도가 복잡하니까 자꾸 꼼수들이 난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사실 일반 서민들과 어떻게 보면 정부 정보, 그러니까 고가 정보,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들한테는 사실 또 이것도 좀 불공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 해가는 쪽으로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핵심 타겟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 이렇습니다. 세금도 계속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야 모르겠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보장은 현재로서는 또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영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참고로요. 어제 박원순 시장이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지금보다 3배 올려야 된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얘기가 재건축, 재개발 초과 이익과 부동산 시세 차익을 환수해서 공공주택 등 공공주거에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공유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이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뭔가 좀 대안을 좀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뭔가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만수 소장님부터 박원순 시장 얘기를 중심에서 한번 좀 풀어주시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반박할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예. 세 번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늘리고 양도세도 늘리고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낸 세금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원하는 건 진짜 좋은데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많이 건설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나름대로 뭐 의미도 있고 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종부세를 3배 올려야 된다는 거는 좀 이게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이렇게 난리인데 이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제가 제일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이 주택이 공급이 충분하다에 대해서 어느 근거로 이게 물론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자료들을 보면 결코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번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18년도죠. 작년에 44,000호, 올해 45,000호, 2020년에 41,000호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냐라고 보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철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 철거되는 주택 수를 감안하면 순 증가분은 그 정도 되지 않고요. 문제는 18년, 19년, 20년에 공급되는 물량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게 아니고요. 이전 정부 시절에 네. 사업을 추진했던 물량들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로 이게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걸 우려되는 부분은 2021년 이후에 실제로 네. 입주 물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국민들이 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시장님 혼자서 안 부족하다는 게 좀 안 맞고요. 제가 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서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좀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일몰제로 많이 해제가 됐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300 몇십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여의도 면적 5배 정도. 예. 그게 제대로 공급이 됐다면 25만 호 정도 공급이 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그렇죠, 서울에만. 그래서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조합원들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정부가 아니라 정비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거든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박원순 시장님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정부에서 작년에 상기 신도시 계획 발표했을 때도 정부가 서울시 협조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땅을 좀 내놔라. 예. 박원순 시장님이 사실상 거부를 했잖아요. 쓸 수 있는 땅 조금씩 줬지 그린벨트 절대 못 푼다라고 했는데 뭐 그린벨트를 푸냐 안 푸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가 급한 마음에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린벨트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예. 박원순 시장님이 분명한 책임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 괜찮다. 서울 공급이 충분하라고 예, 말씀하면 시장 원리에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소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예. 자, 이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개인들의 이제 납세할 수 있는 이런 수용 여력 같은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세율 같은 걸 조정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뭐 종전보다 세금을 뭐 몇 배 올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나 접근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 증가로 시장 뭐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걸 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 세금은 뭐 거래하는 양도세 또 이제 보유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일단 지금 요 발표도 나왔지만 당장 2020년도 적용되는 종부세율도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양도세 변동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이제 세금에 관련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과는 좀 따로 떼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좀 정치적인 문제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부분에서는 방금도 지적하셨지만 총량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쉽게 표현하면 외면하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용되지 않는 소위 이제 빈집 같은 실제로 주택 수혜는 포함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주택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 개인들이 투자나 거주를 원하는 질을 갖춘 주택의 이제 공급이 원활한가에 대해서 좀 총량이 아니라 상품의 그런 수준 같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계속 무조건 주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거의 좀 범법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사실 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다주택을 사실 투자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되면 물론 전체적으로 원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이번에 그 보유세 그 올라가는 부분들 관련해서 그 표를 내는 걸 보니까요. 강남의 A단지 84제곱미터짜리가 지금 23억이더라고요. 33%가 올랐답니다. 그게 보유세가 이제 629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초구의 84제곱미터짜리가 34억인데 이거가 이제 보유세가 1,684만 원인데 이건 이제 상한 50%를 적용해서 이제 보유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집들을 두 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산 가치가 집값이 55억인데 두 채를 합쳐서 이분은 이제 내년에 7,480만 원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확실히 세금 부담이 확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뭐 다주택자까지는 둘째 치고요. 20억짜리 이상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많지 않으실 테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을 20,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대략 세금이 600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요.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 20,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거가 과연 이거를 좀 정서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는지 부분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일단 뭐 제 개인의 정서보다는 시장의 정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 또 오르는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집값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오르는 거 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고 실제로 뭐 고가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무조건 다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너무 뭐 불공정하다라고만 하시는 건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 내는 거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드는 과정들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뭐 선진국의 이런 부동산 보유세율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뭐 높은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저희가 높이겠다라는 계속적인 방향 제시도 있었고 단계별로 해 나가는 과정 같은 것들은 맞는데 이거를 단기적인 정책으로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사회 계층 구조를 양분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가진 사람과 주택 덜 가진 고가 사람과 주택을 가진 분과 그렇지 네. 못한 분들을 나누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쪽으로 정책을 좀 현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비싼 집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느냐 여부는 또 좀 공정의 문제로 또 연결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너무 빠른 시간에 급하게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난 걸 사실 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에도 좀 없을 거가 합니다. 뭐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뭐 예전부터 늘 내려왔던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12.16, 12.17 대책이 또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몇 개가 나왔는지 세다가 말았다는 얘기 분도 계십니다. 뭐 보통 18번 얘기는 하는데요. 뭐 20 몇 번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정도로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올해도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또 나오고요. 내년 상반기에 또 대책 내놓는다고 그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 현실화에 관한 로드맵까지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이런 소위 말하는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 즉 아웃풋이 내 집 마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 그 다음에 집값 안정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이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연말이기도 하니까 세 분께 전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가면은 집값 안정되고 내 집 마련 좀 쉬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 정책이 그 기본 기조가 좀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시키고 해야 집값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명확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걸 강남에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강남 타켓으로 해가지고 계속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역설적이게도 투기를 대상으로 한 그 지역들이 더 집값들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뭔가 지금 대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은 그렇게 쉽게 바라기는 힘들다. 다만 현재 집값 수준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줄어든다면 현재의 조치 때문에 줄어든다기보다도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집값의 그 비교 이런 것에 의해서 안정되는 것이지 정책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런 지역들 만약 여기 집값이 그대로 있다면 소외됐던 지역들도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시장에 돈은 무지하게 많으니까요. 그 집값 수준이 그 고가 주택들이 먼저 선도하고 그다음에 저가 주택들이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항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그렇게 아니고 평등하게 집값 대책은 평등하게 써야 되고 또 정부가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정부는 신도시를 지려고 하고 신도시를 지면 질수록 강남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부동산값 원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값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중심지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변 지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경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흡수 밀도도 강해지기 때문에 더 값이 올라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부는 이제 그걸 아주 전혀 무시하고 그냥 강남만 세금 물리고 멋지고 신도시 짓고 하면은 집값 안정될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여태까지 잘못되어 온 것을 반복하는 것이 되고요. 또 문 대통령 때의 집값 규제적 대책은 규제 위주로 맞습니다. 너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를 하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을 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올해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겠더라도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금리가 워낙 낮은 데다가 투자 심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게 서울 중심으로 이제 고가 아파트 지역 가격 상승 원인이었는데 일단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액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요가 억제돼서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년도 상승 수준이 대폭 둔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럼 좀 바뀌었네요. 대체로 내년에 서울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쪽의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그랬죠. 우세했었는데 일단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더 줄어들게 줄겠지. 되면 아무래도 상승폭은 조금 예상보다는 둔화될 수 있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보유세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이 좀 나와주느냐가 관건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시적인 양도세 유예책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시장의 자산가치 기대가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는 흐름들이 상반기 동안에는 좀 흐를 가능성들이 있고요. 문제는 거래가 너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 주택부동산 산업에도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수요가 위축돼서 정상적인 거래 시장 자체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대책이 막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흐름 보면서 또 정부도 뭐 추가 대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뭐 이 정책 운영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둔화될 것 같다. 상승 폭이 하락은 아닌 거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전환이 되기는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 소장님도 한 1분 정도. 네네. 뭐 앞에 교수님하고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을 보면 과거 역대 40년 정권 정책하고 똑같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또 나오고 강도가 이제 좀 더 세지느냐 약해지느냐의 문제인데 시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상 초유의 저금리의 유동자금, 토지보상금 문제, 또 불안 심리, 주택 공급 문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디테일한 정책 방향성은 좀 약하다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한다면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을 앞서가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 계획은 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바라보고 꾸준하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 방향을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승보다 무서운 거는 또 이게 하락이거든요. 폭락.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너무 당장 집값 잡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일관성 있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관되게 수요 억제 정책을 피긴 하는데 반대로 가야죠. 공급 확대 정책을 좀 펴줬으면 알겠습니다. 일관되다는 말씀을 하셔서 농담을 좀 드렸습니다. 너무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부동산 얘기 또 해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역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민 교수님과 김규정 위원님, 김만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입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 논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정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국가가 부른다, 국가가 나를 필요한다 그러면 뭐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총리 지명자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정지명자는 쌍용그룹 상무이사,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지명 이유로 꼽았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치권과의 협치가 필요한데 온화한 경제통 이미지에 6선의 국회의장 출신인 정 지명자가 적임자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인이 행정부 2인자로 옮기는 게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 지명자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국회 임명 동의 과정 내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의장도 했고 육선 의원이기도 하고 또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때는 또 산업자원부 장관도 또 그렇습니다. 역임을 했고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신 분인데 네. 전직 국회의장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국무총리로 아직까지 뭐 임명 안 됐습니다. 후보자 지명이 된 사례까지 치더라도 처음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쟁점이 별로 없다는 그렇죠. 얘기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다면 특히나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인사가 어떤 인사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경제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게 보였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김진표 맞아요. 예. 의원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얘기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 바깥에서 봤을 때 거부감이 덜한 인물이라는 그런 점에서 특히 정세균 의원이 거론이 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약간 무난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정세균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다만 이제 예. 국무총리에 국회의장 출신이 임명되는 게 맞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례는 없긴 한데요. 예. 근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국무총리를 하고 나서 국회의장이 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네. 다 박정희 정권 때였는데 백두진 전 총리하고 정일권 전 총리였거든요. 예. 그때는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 어떻게 또 국회의장에 앉히냐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국무총리까지 지내놓고 국회의장까지 하느냐라는 말의 파워가 국회의장을 해놓고 국무총리를 하느냐는 것보다 더 센 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전 서열에서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보다 우선이지만 예.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은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입법부를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입법부의 각각의 입장들을 아우르고 그렇죠.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 결정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무총리라고 했을 때는 헌법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일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대통령 정도의 권한대행도 할 수 직책이거든요.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장까지 해놓고 급이 낮게 국무총리로 가느냐 이것은 좀 성립하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두 개 자리를 다 하는 것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욕심이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현재 뭐 헌법이라든지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하다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겸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요. 한 가지는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냈거든요. 전반기 국회의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국무총리가 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세균 후보자 본인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망을 하자면 이런 상권분립 위반이라든지 이런 그 논란 때문에 아마도 임명 전후에 정세균 후보자가 의원직을 일단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나중에 청문회 때 여지가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거고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뭐 예. 근데 이것도 조금은 이제 색이 바래는 것은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또 던지기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되게 좀 되게 아주 신선한 말씀을 하셔서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하나는 더 여쭤봐야죠. 정세균 의원이 지금 있는 자리가 종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빈자리에 대해서 누가 갈 거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첫 번째로 이낙연 그렇죠. 예. 현 국무총리가 간다라는 것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필요하다면 전국 순회 유세를 하면서 당의 선거 대책위원장 본부장을 맡는 게 맞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구에서 띄워주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의 문제가 될 텐데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종로라는 지역구에서 또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네. 과거에도 뭐 여러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자기 예. 지역구 선거를 소화하면서도 예. 전국 순회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종로에서 출마를 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역구 유세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지역에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내 각 조직들의 요청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로라는 상징성에 비춰봐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정치 신인을 종로에 공천을 주고 이낙연 총리가 비례대표 후순위로 간다던가 뭐 이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사실은 좀 안전할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종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여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좀 소위 말해서 좀 맞짱을 떠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을 안 하면 의미 없는 거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라든가 뭐 그 김병준 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런 분들 좀 이름이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중견인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험지 출마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벌써 이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 어디서 나오겠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또 많아서 저분들이 이제 이런 총선기획단에 총선기획단에 이런 얘기는 결국 이제 황 대표가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이 양반들이 받아들일지도 좀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본인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살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선 주자든 당권 주자든 거기서 바로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또 나이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자기가 하기 쉬운데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던 곳에서 혹은 연고가 있는 곳에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남 지역에서 하겠다. 그렇죠. 이 의지가 워낙 강한데 결국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김태호 전 지사나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중요한 어떤 지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도부하고는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얘기한 그 지역에서 출마를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갈 만한 내부의 어떤 그런 힘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간절하게 공천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따로 무소속으로 출마.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그 지역들은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거든요. 그것도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 제가 극단적인 가능성을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그렇게까지도 이제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망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한국당 얘기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를 말씀 잠깐 드려서 그런데 황교안 대표 리더십 얘기가 또 나와서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어제 국회 경내 아수라장 상황입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황 대표가 잘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지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당의 어떤 모습이 비춰지면 총선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 지지자들은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중도파를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힘든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그래서요. 네. 근데 황 대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도파까지 가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20% 내지는 뭐 30% 이상 조금 나온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20-30%라고 잡는다면 그 지지층 전반에다가 물어봐도 저것이 맞느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적을까 싶은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지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당 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당 내에서는 그 국회에 저렇게 진입했던 사람들이 당 내에서는 지분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의 기세를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당 내에서의 어떤 수싸움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 뭐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 또 패스트트랙 이 관련된 규탄들 오늘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광화문 집회했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당 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절대 지지자들, 그러니까 황교안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서요. 이렇게 하면 대권 후보까지 가기가 그야말로 이제 험해지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당장에 총선까지만 해도 밀도 높은 시간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황교안 대표 일단은 당내부터 장악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치 구도도 구도지만 의제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건들이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은 민생 의제라고 하기에는 좀 국민들이 와닿지 않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사실 각국의 선거제도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있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잘 알지 사실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거제 논쟁이 지리해질수록 국민들은 또 정치 혐오도 강해지는 맞습니다. 법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개혁 입법의 승부로 걸어놓은 민주당도 저것으로 승부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극한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도 이 의제를 바꿔내지 못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 여기 이렇게 함몰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점검이 스스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는 아마 내일 또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 협의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어제 막판까지 했는데도 또 불발됐고요. 오늘 뭐 당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 대표가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거의 마지막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건데, 어제도 이제 4+1에서 합의가 불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가닥은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일간지의 보도만 봐도 거의 자정 다 돼가지고 긴급하게 좀 기사를 올렸는데, 처음에는 제목이 가닥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정을 하면서 불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가닥은 잡혔는데 확실하게 합의는 못했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들 만난다는 얘기구나. 예. 그래서 지금 대충 가닥이 잡힌 것은 이제 일단은 그 의석 비중을 보면 지역구를 250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으로 하는 전체 틀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5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이 얻은 지지율에 비해서 적은 정당들에게 보정해주는 의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비례대표 방식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비례대표 방식은 병립형이라고 해서 그냥 지지율에 맞게 그 병립형 의석만 나눠주는 건데, 부족분을 특별하게 지역구에서 많이 못 얻은,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못 얻은 정당에게 보정해주는 그 의석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 거냐. 그게 지금 30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부족한 분의 50%를 채워주는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그렇게 해서 각 당에 메워준 의석이 30석을 넘어설 수는 없도록 이것은 50석 중에 20석을 따로 빼놓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역구 의석이 얻은 지지율에 비해서 더 많아서 비례대표를 보정 의석을 얻을 수 없는 정당도 그냥 20석 중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40% 지지율을 얻은 정당은 최소한 비례대표 8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최소이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발설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정당에게도 어느 정도는 챙겨주겠다. 이것으로 이제 협상이 좀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고요. 석패율제에 관해서 이견들이 있었는데, 석패율제는 폐지하고 이제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해서 얻은 득표율을 갖고 그걸 기준으로 그 낙선자가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되는 제도라면, 이중등록제는 그냥 지역구 출마자 누구누구를 당내 비례대표 순번 어디에 등록을 해놓고 양다리를 걸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로 좀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전용 뭐 이런 얘기들 좀 피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근데 이중등록제도 중진을 등록하면은 중진구제가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수위를 좀 뒤로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석패율제보다 이중등록제가 국민들의 반발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조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17일이 이제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선거운동의 초보적인 수준의 것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큰 혼란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 후보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고,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하느냐 이건데, 지금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지역구를 253개에서 250개 정도로 3개만 줄이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금 자신이 등록해 있는 그 선거구에서 그대로 출마해서 선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그리고 뭐 225대 75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3석 정도밖에 안 주는 거라. 선거구 재획정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16 대책, 12.17 대책의 타깃은 명확하죠.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
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나온 부동산 대책에서 일관되게 지목해온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 대책을 예고했고요. 내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로드맵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연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만이 아니라 내후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년 내내 일관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좀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 말대로 2021년쯤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지 아니면 정말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을지 지켜볼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